원래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래도 이제 사회 저명 인사들을 모셔서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요즘에 정치 상황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테마를 잡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강을 해주실 만한 섭외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중국은 없다라는 CCP 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좀 하고 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5시부터 6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했는데 오늘 다른 행사가 진행되는 게 있어서 오늘은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멀리서 와주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되는 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없다. CCP 아웃. CCP는 이제 China Communist Party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말합니다. 이걸 주제로 지금 한국의 가장 핫한 현안이나 이슈가 바로 이 CCP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석우라고 합니다. 황교안 비전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중공 대련유한공사의 대표로 한 7년 정도 중국에 거주하다 온 경력이 있고요. 그 전에 삼성중공업 클라크 상용차 캐피탈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기록을 본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국어교과서에서 봤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게 달아. 그게 이제 중국에 관한 기록으로선 처음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황하 유역에 있는 국가들을 지칭하는 건데 당시에는 명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 이래로 황하 유역은 여러 민족이 많은 국가를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주, 수당, 요금송, 원명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가들이 국가를 세웠었는데 하나라는 이제 화하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좀 불명확합니다. 은나라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족 또는 상족이 동이족의 도움을 받아서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하고 일족이죠. 그다음에 주진하는 이제 한족, 그다음에 수당은 선비족, 요나 금은 거란과 여진, 송나라는 이제 한족이 했었고요. 원은 몽고, 명은 한족, 그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이었습니다.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꿨죠. 중국이 중국다워진 것은 선비족이 세운 당나라 때에 융성을 중국스러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좋은 것에다는 다 갖다 당을 갖다 붙입니다. 마치 일본에서 좋은 것에 구다라라는 백제를 뜻하는 구다라를 붙이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좋은 것에는 다 당을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융성한 시기는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건농제가 다스릴 때 가장 융성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당을 세운 선비족 일부는 한반도로 이동을 해서 신라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을 했죠. 우리가 어려서는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신라는 당나라하고 거의 친척지간이었지. 고구려도 일족이었기 때문에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는 알다시피 예맥족이다 또는 부여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죠. 그럼 이제 중국은 1911년 손문이 신해 혁명을 일으킬 때 발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문명이라는 것은 동북아의 여러 민족이 함께 형성을 했는데 특히 동이나 흉노, 몽고, 만주 등 북방민족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북방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성해 보이지만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곧
대여섯 조각으로 나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라나 상나라는 이제 그 동이족이었다고 그러죠. 동이족의 도움으로 상족이 했다 그러는데 두 나라 모두 이제 걸 임금 때 말희라는 요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나라의 주 임금 때는 달기라는 요녀가 있어서 주지육림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국가가 여자 하나 때문에 멸망하겠습니까? 이거는 주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주축 세력이 그 위에 그 하나라나 상나라를 깎아내리는 마치 의자왕처럼 깎아내리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중국 역사상 나타나는 최초의 동북공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주나라가 잠깐 했지만 뭐 나라다운 나라였다고 하지만 춘추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당나라가 이제 진짜 중국다운 중국을 세웠었죠. 근데 이제 당나라도 그 당시에 이제 발해라는 고구려 유민이 세웠던 해동성국이라는 발해가 있었고 또 그 산동반도 쪽에는 고구려 사람인 이정기가 정나라를 세워서 한때 다스렸는데 이제 장보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는 5호 16국 시대 5호 다섯 이민족이 16개 국가를 세워서 짧지만 5호 16국 시대를 거쳐서 송으로 이어졌지만 우리가 송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남북조였고 요 나라나 금나라가 강성한 나라였고 송나라는 양자강 이남으로 이렇게 좀 그 위축된 국가에서 이제 문화나 예술 쪽에 치중했던 그런 국가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이제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서 원나라가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5호 16국 시대요. 이제 곧 5호 16국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호 16국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중세에는 이제 원나라가 있었고 뭐 주원장이 잠깐 명나라를 세웠지만 250년 지나서 이제 금의 후예인 누얼하치가 청나라를 건립을 했습니다. 누얼하치는 그 청태조죠. 이 성씨가 애신강라입니다. 아이신죄로 그래서 애신강라인데 신을 애하고 라를 생각해라.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을 해라, 기억하라라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라의 후예가 아닌가.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은 서로 이렇게 좀 친척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청나라는 6대 건릉제 때 가장 강성했지만 로마 제국처럼 오현제 시대를 거치고 로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멸망했듯이 건릉제가 워낙 위대한 황제다 보니까 그 이후 황제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궁궐에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은 1912년 신의 혁명 이듬해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신의 혁명이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게 그냥 선무는 신의 혁명을 일으켰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원세계가 잠깐 그 중화민국의 대종통이 됐지만 그거 잠시뿐이고 결국은 군벌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청일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였는데 뭐 1928년에 장개석이 북벌을 재개하고 그렇지만 국가로서는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일본에게 차근차근 점령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벌 과정에서 국공내전이 시작이 됐고 두 차례 국공합작이 성립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49년 국공내전 패전에 따라서 대만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천두수나 이대교 등이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선 투쟁부터 하는 거죠. 이제 공산당이 늘 그렇듯이 노선 투쟁부터 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는 일본을 몰아내겠다라는 명분으로 인민해방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국민당과의 갈등만을 일으켰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 국공합작을 했지만 그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국민당과의 헤게모니가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패망 후에 본격적으로 국공내전이 일어나서 1949년에 결국은 그 장개석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후관계를 따지면은 인민군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입니다. 인민의 군대가 아니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군대라는 명분으로 창설된 부대인데 누가 창설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설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군대. 그리고 국공내전에 이겨서 이 당의 군대가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해방을 하고 국가를 건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가 국공내전에 이겨서 중국을 건국을 한 겁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인민해방군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이 군이고 군의 주인이 공산당인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역사의 특징을 보면은 거의 모든 왕조가 단명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 다양한 민족이 혼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민족의 침략에도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는 청나라 시절 이후에 중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에도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가 되느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과의 헤게모니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족이 중원을 지배하면서 번영을 구가한 기간은 극히 짧은 적입니다. 자, 제가 50년쯤 전에 국어교과서에서 본 그 수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그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양지동 박사 그렸는지 아니면은 교수 윤영주 아버지가 쓴 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문장 중에 서중자유 천정록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 뜻은 요건 이제 송 3대 황제인 진종이 권학문 중에 쓴 글인데, 그러니까 책 속에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다. 근데 그 당시 국어 교과서에서 기술하기는 왜 하필이면 책 속에 있는 자유를 이런 재물에다 비교했는지 참 유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유를 돈에다가 비유를 하는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돈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내색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돈이 상당히 좋긴 한데 그것을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탐하면은 그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다른 데다 두지 돈에다 재물에다 가치를 두는 것은 부끄럽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중국에서는 황제라는 사람이 서중자유 천정록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공산당의 그것과 더불어서 공산당의 경전으로 삼는 건 칼 막스의 자본론입니다. 자본, 돈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어떠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지의 재물을 약탈해서 놀아가는 게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서중자유 천정록 책 속에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다 만큼 돈을 밝히는 민족인데 거기다가 공산주의와 결합이 된다면
돈이 지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민족성과 더불어서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이족인 공자는 중국 사람이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인의예지신을 발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인의예지신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인의예지신을 아주 거창하게 논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돈만 밝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표리부동한 성품. 근데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밝히는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와 결합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잦은 전란 때문에 대부분이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들 관심은 오직 내 손에 뭐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오늘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우리처럼 거창하게 미래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돈을 취득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호화사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황금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이 만연돼 있다는 게, 우리도 돈을 좋아하지만 속으로 숨기면서 표시는 안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대놓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이 만연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다시 바꾸면은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담론보다는 그냥 소소한 일상을, 내일 당장 무슨 어떤 별난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 공정과 정의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공산당의 일당 독재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읽히던 책 중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교수 노릇을 하던 중국계 교수였죠. 그 사람 책을 읽어보고 내가 배웠던 그 교육과는 전혀 달라서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원래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는 약 14억 5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등록자가 있습니다. 1가구 1자녀 이상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아무도 전 세계에 아무도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이 없죠. 어쨌든 94%의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고, 조선족이 유일하게 본국 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흩어져서 의미도 없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은 자기만 알고 당장 오늘 즐길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지저분하고 몰상식한 행태로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무례하고 더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를 뭐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게 워낙 엽기적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홍콩에서도 본토인들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아나무인은 진짜 눈 뜨고 보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황제례는 한 가구 1자녀만 낳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 6사람이 애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 소황제라 그럽니다. 거기에 익숙한 세대가 있었고요. 아무튼 참기 힘든 그런 민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대련에 나갔을 때 어느 날 이제 공장 건설을 짓고서 현장에 가고 있었는데 비서가 전화를 했더니 환경청에서 시정부에서 처장, 우리로 치면 이제 과장입니다. 환경국장 밑에 과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환경국에 긴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얼른 이제 그 사무실 가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아주 공손하게 한 30대 중반쯤인 젊은 녀석이 찾아왔는데 공손하게 물어봤더니 그 명함을 한 장 더 주는데 자기가 시정부 앞에 있는 무슨 환경유한공사의 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 환경국장이 회장이고 동사장이고 자기는 총경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냐 했더니 우리 회사에 대리점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차를 대련시에선 자기네가 청소차를 독점하겠다. 고맙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5천만 원짜리 우리 청소차를 사서 자기 시정부에다가 그 정부 앞에 있는 자기 환경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5천만 원짜리 청소차를 사서 그걸 시정부에 자기가 1억의 납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2배의 가격에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경영되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경영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각 성에 중점대학이라는 인류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수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9천만 명의 당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열성 당원이 정부와 주요 기업의 기업 이름이 주로 이제 공기업이죠. 거기 이제 경영을 담당하면서 서로 당원들이니까 서로 밀어주고 짬짬이를 해가면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부패. 우리나라 같으면 5천만 원짜리 차면은 그 조달청에서 경쟁 입찰을 한다고 깎아서 뭐 한 4,50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납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조달청은. 근데 여기서는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에 자기한테 납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걸 관시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의 부실은 계량도 하기가 힘들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체제가 지탱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해안가에 있는 한 2억 명 정도만 현대문명 혜택을 받고 나머지 13억 명은 아주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이제 권력 구성은 과거 시진핑 이전에는 태자당, 공청단, 상해방. 태자당은 이제 공산혁명 1세대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세력이 3대 3대 3, 3명씩의 상무위원을 배출해서 9명의 황제가 중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개 부처가 있는데 중국은 요 9명이 국가의 기능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한 가지씩 맡으면은 거기도 이제 밑에 이제 여러 기능별로 나눠 가지죠. 이게 이제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과 시와 현, 향, 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민센터에도 환경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뭐 그 문화 홍보 또는 조직, 뭐 체육 뭐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 태자당, 공청당, 상해방에 이렇게 나눠져서 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봉건제도인데, 야 너는 거기서 해먹어, 나는 여기서 해먹을 테니까 대신 나 너한테 시비 안 걸 테니까 너 여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환경국장은 그냥 환경국과 관련된 비리를 저지르는 거고, 그런데 이장춘 같은 사람이 이제 문화 선전 이런 걸 했는데 방송국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는 내 나발이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국가가 9명이 서로 나눠서 알아서 해먹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공산당원이 말단부터 최상위 주석까지 부패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게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까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집권할 즈음에 보시라이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시라이의 후임인 샤드런 그 시장하고는 밥을 2번 먹었는데
그 직전에 보시라이가 이제 딴 데를 충칭으로 가버린 바람에 보시라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태자당의 보이보의 아들인데 2012년 왕리진 사건 부시장을 좌천시키면서 이제 숙청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침입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14집단군을 방문을 했어요. 이거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제 그런 신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혁명 재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군사정변 쿠데타 시도로 기소가 돼서 2012년 체포되어서 사형의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보시라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저우융캉이라는 상해방 상무위원이었죠. 전 상무위원이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패 혐의로 이제 쳤죠. 그랬더니 약 14조 원의 비리 금액 14조 원이요. 그래서 그가 숙청을 시작하면서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급 거물들을 대거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상무위원 9인 체제를 7인 체제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22년에 리커창과 왕양이 물러나면서 시진핑의 1인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모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개인 숭배를 강요했고 이제 엉망으로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확장전, 그리고서 이제 확장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등소평은 도광양에 그래서 재능을 드러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라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후진타오는 화평불기에서 평화를 통해서 번영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는 전랑 외교로 이제 물어뜯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행한 게 1대1로 정책입니다. 해상 실크로드, 그다음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중국의 교역망이나 이 집단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이런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으로 군사 목적의 도로나 항만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저개발국의 고금리 부채를 강행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 기간 중에 1,4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항구나 무슨 국회의사당이며 우주기지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상 지원이 아니고 고금리로 고리대금업을 한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과도한 부채로 경제 주권을 침해받고 불공정 계약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직전에 간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1999년에 그 차오량과 왕샹수이라는 사람이 전쟁 이론으로 주장한 게 초한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이기면 된다. 과학, 기술, 경제, 법률, 심리 등 모든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전쟁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죠.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그런 비군사적인 전쟁 행위, 해커 침입, 정보 파괴, 금융 테러, 언론 위협, 생화학전 등 그 24종의 전법으로 이런 다중조합을 해서 전쟁을 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서 초한전의 24전법,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초군사적으로 외교전서부터 마약, 정보, 심리, 사이버, 비군사적으로 금융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언론이 다 넘어가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을 쓰고 있죠.
마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기술 탈취를 해가고요. 정보적으로 댓글 부대가 조작이 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이제 신냉전 시대가 명확해졌지만 중국은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을 착착 준비해 왔고 8년여 전부터 이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뭐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선진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경제는 지금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서 가계자산이 18조 달러가 증발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가구당 평균 6만 달러의 자산이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부유층 말고는 대부분이 어렵게 사는데 가구당 6만 달러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GDP의 30%에 해당되는 부동산 침체가 건설과 금융과 소비 같은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역시 그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작년 기준 누적 부채가 중국 연간 GDP의 270%라고 그럽니다. 거의 파산이 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방의 경찰들이 상해나 북경에 와서 거기 기업가나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끌고 간 다음에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창 총리가 그런 짓이 심각하니까 하지 말라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쉬쉬해야 될 텐데 총리가 대놓고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건 이미 그 행정체계가 중앙정부가 마비가 됐다는 그런 걸 뜻합니다. 실업률이 급등하고 이제 특히 청년 실업률이 깊이 이제 심각해서 빈부격차도 심화되고요.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 아직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위기니까 앞으로도 전망도 불평등한데 이 모든 바탕에는 부정부패와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부패와 통계조작 다시 말해서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 돈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군부에서 이상지후가 나타나고 시작합니다. 이제 징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숙청하면서 이제 피바람의 공포를 일으켰는데 군인들도 사정없이 숙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장악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의 부주석을 숙청을 했더니 다른 군사위 주석인 장유샤에게 군권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장유사가 시진핑을 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상관없이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 전현직 국방부장을 숙청을 했고요. 시진핑이 그 자신이 발탁한 군 고위 인사 2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부패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부패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시진핑 기준으로 볼 때 부패지 군인들 입장에서는 부패가 아닌 거예요. 야, 이 나라를 만든 게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그게 왜 부패냐? 내 거를 내가 가져다 쓰겠다는데 그게 왜 부패냐?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부패 카르텔을 깬다고 깼는데 그러면 공산당과 정부의 주요 요직을 나가서 일을 하는 목적이 먹고 살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 혼자 해먹고 너들 부패 저지르지 말아라 그러면은 같이 해먹을 때 좋은 거지 지 혼자 해먹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너 혼자 해먹냐? 옛날처럼 권력을 균점해서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좋지 왜 혼자 먹으려고 있냐? 이런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과 군부가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집단 지도 체제를 견지해야 된다는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진핑 체제가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중공은 제2차 한국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검찰, 경찰을 포섭을 했고요. 언론 장악했고 학계와 문화 침략. 요즘에 그 케이블 TV를 틀면은 중국 영화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침략을 했고요. 조선족을 통한 침투, 정보통신과 가장 크게는 중앙선관위를 내세운 부정선거로 주권을 침탈을 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중공의 한국의 부정선거 배후는 일단 한국중앙선관위를 장악했죠. 거기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를 앞세워서 A웹을 창설을 했고 미국의 USAID와 연계돼서 엊그저께 트럼프가 이 USAID를 해제를 하고 박살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부정선거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18개국 선거 시스템을 수출을 해서 콩고 등 몇몇 국가는 내전 상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향후 심각한 책임 문제를 배상 책임을 물으면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강력한 차이나 디커플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요. 지난 92년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가 비교적 손쉽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쉽게 한 30년 손쉽게 그 돈을 벌어먹고 살다 경제가 성장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안미경중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국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할 그런 전 국민적인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대여섯 조각으로 나눠서 분리 독립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을사조약이 무효화되면서 간도협약이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이 간도의 영유권을 선언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도라는 동북 삼성의 현재 인구가 9,8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죠. 저런 인구를 우리가 지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에 조선족이 많다 그랬는데 뭐 180만인가가 이미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고요. 남은 조선족들도 다 일자리를 찾아서 남쪽으로 확산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동북 삼성의 그 조선족은 희박한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조선족끼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이 확산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한족들과 여자고 남자고 한족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제 와서 이제 간도 영유권은 실속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당장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창민 교수님은 통일대박에서 한 10년 정도를 분리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10년 가지고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안정되려면 한 20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슨 간도 땅을 욕심낼 건 아니고 저 1억에 가까운 사람을 받아들여서 저 사람들을 우리 수준으로 먹고 살게 해주려면은 이건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일과 북한 정상화에 전념하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 몽고나 티베트 등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까 저 중국을 대여섯 개 조각으로 분리 독립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대책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기 이제 신장이나 티벳은 오래전부터 그 독립 주장을 계속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몽고는 이제 우리하고 좀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군부의 동향을 얘기를 했는데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부군 그 북경을 중심으로 한 그 동부군은 아직도 시진핑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군은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쪼개진다라면 군 위주로 나뉠 위험이 큰데 중국 정부가 무너지면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그 공자도 얘기를 하기는 가장 위정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부지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산당 독재가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유지가 가능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그런 체제는 유지하기가 어렵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아까 경찰들이 북경이나 상해 가서 돈 많은 사람을 납치해다가 몸값을 받는다라는 건데 지금 지방정부나 경찰이나 군 전체적으로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다고 그러니 그런 국가가 지탱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쪼개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 동북 삼성에는 조선족이나 만주족이 있으니 거기서 좀 이질적인 면이 있어 쪼개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그 양자강 이남이 이북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몽고는 뭐 몽고에다 붙인다든지 그러면 5 내지 6 조각으로 나뉠 것이라고 이런 얘기는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나라를 억지로 아까 얘기한 신장이나 티벳은 건룽제 때 청나라의 6대 황제 건룽제가 강제로 병합을 시킨 그런 땅이죠. 그 티벳하고 신장만 해도 거의 중국 면적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쪼개지지 않겠느냐. 예측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지금 저 중국이 참 잘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또 저 AI에서도 이제 새로운 또 발명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 쉽게 이렇게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대체 우리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만 그렇고요. 이른바 샤오캉이라는 것은 동부 해안 도시의 이제 부자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 논리와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그 말도 안 되는 수입을 거둬서 살고 있는데 나머지 1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14억 가까운 그런 인구들은 아주 그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는 더 이상은 지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일부 성공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가 이제 발전을 해서 뭐 위협을 하네 그러는데 그건 중국만의 사정이고요. 중국과 같이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나 북한과 그 이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에 그 해답이 된 것도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좀
어떤 사업가의 그 부조리, 결국에 내가 그 장사를 하면서 그 물건을 또 나한테 팔고 내가 사고 뭐 이런 네. 관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산다고 한다면 그 국가기관일 거 아니에요. 그 국가기관에서 내 물건을 또 사가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그러면 그 국가는 그 국고를 국민들한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낼 텐데, 네. 예, 그런 그 세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이렇게 걷어지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한 가구에 아이 하나만 그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까 10몇 억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더 20몇 억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수라든가 이런 통계들이 그러면 너무나도 부정확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국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이제 14조 달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세금을 걷는데 뭐 세금을 걷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 인민들도 어디선가 돈이 생겨야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통계를 조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그거 문재인이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중국에서 배운 거죠. 그럼 이제 그 인민을 돈을 벌게 해줘야 세금을 낼 거 아닌데, 그럼 인민을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냐 하면 거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품을, 부동산 거품을 이용을 하는데 그 지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빈 아파트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건설을 해가면서 일단 팔면은, 아파트를 하나를 사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개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무지막지하게 사들였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한적인 데는 그럼에도 아파트 공급에 제한이 있는데, 중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무제한적으로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 거의 이 빈 아파트들이 쌓여가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완다 그룹이 그 부도가 나고 뭐 중요한 그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은행의 대출로 남게 되니까 이제 인민들은 파산을 하게 되고, 주로 그런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그 경제를 부풀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걸로 그런 부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통계 조작으로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그게 또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4년 전부터 이제 그 부동산 그룹들이 이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이라든지 홍콩 사람들의 국민성도 중국 국민성이랑 비슷한가요? 그 조금 이제 비슷한데,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소한 일상을 즐긴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습성에는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은 일본으로부터 배웠고요. 일본의 전회 일본 기업들이 대만을 부품 생산 기지로 삼으면서 대만이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86년에 이제 처음 미국을 내리는데, 이제 시카고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시카고 공항, 오헤어 공항을 앞두고 이제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녁 때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불빛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 광경을 이제 처음 본 겁니다. 우와, 이렇게 큰 나라였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산이 있고 뭐
도시가 조금 있거나 뭔지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타강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때 이제 내가 낸 생각이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쯤 되는 것 같다라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하면은 한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제 한 100만 명 태어나서 60만 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몇 번째쯤 되는 것 같다라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내리면서 여기서 자기가 몇 번째 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까?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15억 명이 자기가 몇 번째 그 앞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면서 하는 게 장땡이다. 이런 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유학의 영향으로 이거 뭐냐면은 오늘의 즐거움은 내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내가 편하고 즐거운 거는 그걸 즐기는 걸 유보하는 걸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내가 즐기고 이런 것을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배웠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요거 좀 편하게 오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와 내 애들과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은 유보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몇 번째쯤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데 미국에 내리면서 이거 전혀 다르구나. 근데 중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찰나와 순간 우리와 다른 체계가 그런 데서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게 내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국가였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유보해야 된다는 건 중국에서 발생한 학문이지만 그걸 배운 우리들은 그런 태도가 우리 모르게 배어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는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오늘 그냥 즐기고 내일 축제도 즐기고 말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살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있었겠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죠. 중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즐거운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중국의 뭐 전면전이라고 그러셨나요? 초한전이요. 초한전이라고 하셨죠. 예. 24가지 방법으로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 지금 침투가 다 돼 있는 것 같고 그 말씀 들으니까 더더욱이나 더 걱정은 많이 돼요. 거기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중국과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교 단절,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우리 그 사회에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원가 절감을 이뤄가지고 싸게 구입하는 모든 것에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엄청난 그게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단절 뭐까지는 못 가더라도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연착륙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쓸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듭니다. 충격적이더라도 칼같이 단절을 해서 그러면서 그 충격을 이겨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게 2010년 뭐 이때서부터 우리가 이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인건비가 20%씩 막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대체 생산 시장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수지를 보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품목에 따라서는 타격을 입을 산업도 있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격이 오더라도 칼같이 단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구조조정이 이제 그런 식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게 있다면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복귀가 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전 국민이 이제 그럴 만한 각오가 있겠느냐? 그건 또 이제 별 문제죠. 네. 그렇더라도 난 그냥 뭐 편하게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70년대에 그다음에 70년대 말에 그다음에 90년대 말 그다음에 2008년도 이렇게 세 번의 충격을 받으면서 그 전에 이제 오일 크라이시스도 있으면서 우리가 구조 조정이라는 걸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 이겨냈는데 그거를 또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냥 중국에 기대서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게 안 좋은 공짜로 사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혹독한 구조조정을 우리가 3번씩이나 겪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좀 받더라도 칼같이 단절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IMF도 우리 3년 동안 혹독하게 고통을 받았지만 이겨냈고요. 그 앞에 78년도의 구조조정 역시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받았었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다른 나라에서는 망가졌는데 우리는 일어나거든요. 특히 조금 얘기했던 IMF 때는 국민적인 운동이 됐죠. 이번에도 네. 국민적인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살아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더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톤이 높아가지고 아니 잘하셨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